하이텐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경제적인 사건이나 이슈가 투자의 기회를 열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예, 작년이 그랬죠. 홍 박사님도 젊은 시절 북한산 올라가서 이 많은 집에 내 집이 없다는 서름이 있다 그랬는데 많이 울었죠. 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현재 중국 부동산의 위기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산 시장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향후 2, 3년 안에 향후 2, 3년 안에 경제적으로 어떤 사건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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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호주 예, 예. 일단 이걸로 할게요. 향후 2, 3년 안에 경제적으로 어떤 사건이 생길 수 있다고 궁금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제가 사실 책을 쓴 이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거죠. 우리나라 경제는 책찍의 끝에 있다.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높고 내수 규모가 적어요. 수출을 많이 하는 대신 내수는 작은 나라다. 외풍이, 그죠? 외풍에 약하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못해서 이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외부 충격으로 온다라는 걸 인지하면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죠. 저는 그래서 지난번 정부나 이번 정부나 막 사람들이 주가가 폭락하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왜? 어떤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어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원인을 자꾸 찾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외부에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외부에 있다. 대부분.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던 불황은 1997년 이후 거의 언제 없어졌어요. 그때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다 개방돼 버려가지고 해외의 충격이 우리나라 국내에 오는 게 더 크지, 우리나라 내부 문제로 인해서 해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 이런 일들은 별로 지금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는 건전한 편입니다. 결국 우리는 2, 3년 안에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는 해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를 질문하신 거라고 보시고요. 해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 걱정거리가 있죠. 우리 다 느끼시죠, 그죠? 첫 번째 중국이죠. 지금 중국이 블레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독재국가, 독재자들이 뭘 선택하죠? 전쟁을 선택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위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수단처럼 전쟁을 선택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대만 침공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걱정거리고요. 두 번째 걱정거리는 내년에 있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트럼프가 당선 안 됐으면 좋겠는데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꽤 높대요. 미국에서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투자은행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친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우리나라를 찾아왔는데 그냥 그러더라고요. 내년 선거는 해보나 마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죠. 왜? 그랬더니 저기 미국 백인들은 바이든한테 되게 싫대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들 듣는 거죠. 그러면 이 바이든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고 트럼프가 이제 두 번째 임기를 하게 된다면 트럼프는 거의 세 가지를 정책을 펼칠 거라는 거죠. 첫 번째 정책은 뭘 펼치냐면 당연히 대중 정책이 엄청나게 적대적. 지금 바이든이 하는 것보다 더 세게 중국을 때려잡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해외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가 트럼프의 의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직접적 개입은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즉 군대 파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자나 좀 대주는 정도로 대응하지 않겠냐. 이러면 이제 대만이 폐허가 되겠죠, 그죠? 예, 거기다 이제 세 번째가 어, 트럼프는 이번에 그 이코노미스트 특집 기사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제가 옮기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음모론 쪽에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기후 변동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비롯한 각종 화석 연료에 대한 규제를 다 푸는, 그리고 셰일오일 개발 뭐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밀어붙이면서 에너지 이런 쪽에서 아무튼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경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가 올까요? 예, 충격이, 제 말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해
예, 예, 예. 그 정책으로 인해서 뭐라고 할까요? 경제 전체에 외부 충격 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이런 게 걱정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나라 내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글로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만에 하나 금리가 지금도 높지만 여기보다 더 높은 상황으로 갈 만한 전쟁이라든가 또는 뭐 테러라든가 전염병 같은 아무튼 인플레를 더욱더 자극할 만한 외부 충격들은 나올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계부채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다 금리 오르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현재 지금 4% 전후금리도 힘들어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외부 충격 요인들, 전쟁이라든가 테러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혹은 정부의 정책 같은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요인이 아닌가. 미래에 대해서 2, 3년 안에 이 셋 중에 뭔가 하나는 터질 것 같은데 그때 되면 환율이 또 급등하고 경기가 나빠질 테니까 예, 달러 자산을 비롯한 제 책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경제 공부, 이 책을 통해서 경제 공부에 확신을 갖고 열심히 노력할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달러 스위칭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월급을 나오는 것을 또는 매월 적금 들듯이 SOFI요. 적어드릴게요. 예,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고요. 이게 뭐냐면 달러 외화 예금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적금 들듯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몇 년 지나서 아까 지금 질문 하이텐님이 주신 것처럼 몇 년 지나서 경제가 정말 위기 상황으로 갈 만한 게 오면 또 지난 번처럼 1,500원, 뭐 1,400원 이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 달러 예금 해놨던 걸 들고서 예, 저평가된 국내 자산에 탁 투자를 하는 그런 거를 해보자라는 게 제 의견이고 그게 무섭고 힘들다라면 자산 배분. 그러니까 둘 다 사는 거죠. 한국 주식도 좀 사놓고 미국 달러도 투자를 해놓으면 언제 어느 때 무슨 충격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자산 배분 투자의 장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충달님이 주신 질문.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고 디플레가 언급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직면하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 좋습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는요, 예, 이게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경제예요. 첫 번째 뭐냐? 방금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외환시장이랑 주식시장이 다 개방돼 있어요. 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막아줄 만한 보호막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어떤 나라에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렇죠.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정말 정말 중요한 그런 나라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순간 우리나라 경제는 쉽게 맛이 가는 거예요. 예, 특히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문송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3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 중국의 디플레이션 발생하고 중국의 특히 이번에 그 컨트리 가든 같은 그런 거대한 토지 회사들, 건설 회사들이 연쇄 부도가 난다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 망한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죠. 채찍의 끝에 있습니다. 채찍의 손잡이 조금만 흔들어도 채찍의 끝이 요동치듯 채찍을 흔드는 사람들이 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제 나빠지죠. 여기에 특히 중국이 디플레이션 위험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고 환율을 인상할 텐데 좀 이따가 또 나티코님한테 설명드릴 때 또 이야기할게요. 일단 달러에 대한 중국 위안화 환율을 인상하게 되면 이제 이게 또 아시아 통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주요 통화 대만 달러나 또 말레이시아 루피 인도네시아 루피 말레이시아 페소 필리핀 페소 같은 이런 수많은 통화들의 동반 환율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저 모양 저 꼴로 정말 일본형 복합 불황, 장기 불황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환율이 일단 급등하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환차손 이런 것들 걱정하면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수 경기도 어렵고 우리나라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 것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요새 환율이 오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최근에 8월 15일 날 휴일 날 우리 휴일 날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자마자 금리를 내렸죠.
금리를 내리자마자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는 게 지금 이번 주 내내 주가 빠졌잖아요. 그게 휴일 갔다 온 다음에 주가 빠진 이유가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중국이 저 모양 저꼴로 가니까 미국 증시도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세계 경제는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중국 경제가 저렇게 어려워진다라는 건 상당히 우리 경제 전체로 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뭐랄까요? 정말 충달님 질문처럼 중국 저렇게 되거나 하면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중국보다는 우리가 덜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금융기관들도 되게 건전한 편이고요. 더 나가서 외환보유고도 뭐 빵빵하고 경상수지 흑자 나는 나라니까 뭐 그런 건 그쪽 문제는 크게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티코님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나티코님이 환율 인상, 환율 인하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이거 기준이 우리나라 원 대신에 달러를 쓰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1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그죠? 1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1달러에 대한 중국 위안화 환율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다, 예, 달러 강세. 자, 환율이 인상됐다, 달러가 강하다. 그죠? 기준을 기축통화인 달러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변방에 있는 약세 통화 이런 걸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요. 원 달러 환율 이런 거 세상에 없어요. 그 잘못된 표기법입니다. 한국은행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국제 표기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에요. 그렇죠? 1달러에 대해서 원화의 교환 비율이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 달러 강세, 또 환율 하락, 달러 약세. 이해되시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어요, 달러가 강세. 시소의 반대편에 있는 원화 약세인 거죠. 근데 구태여 달러 강세면 하면 되지 원화 약세 같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 동업 반복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어요. 아, 기축통화 강세. 아유, 우리나라에서 돈 빠져나가. 환율이 떨어졌어요. 기축통화 약세. 와, 미국에서 돈이 다른 나라로 흐르겠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무조건 기준, 기준통화, 뭐다? 달러다. 기축통화, 기준통화, 아시겠죠? 그래서 외환에 대한 기초지식들은 예, 예,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니까 환율이 상승한다, 달러 강세. 환율이 떨어진다, 달러 약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환율 상승, 달러. 그렇죠. 박은영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예, 수민님, 이게 이제 제일 걱정이죠.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 3년 사이에 최대 리스크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위험해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공산당이라는 게 붕괴 아니면 현상 유지거든요. 근데 붕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또 어떻게 해? 정부 돈으로 또 다 구제해 주겠죠. 이렇게 봅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에 발맞춰 금리를 못 올리는 건 부동산 대출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네. 부작용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뭐,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뭐 이런 정도 금리 차이 나는 건 일상적인 일이라서. 그죠? 우리나라 변동환율 제도잖아요. 제이스님. 변동환율 제도는요, 금리 말고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는 건 중국 때문에. 중국 환율이 연일 급등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결을 했습니다. 아, 민지호님, 내년에 환율, 이거 잘 모른다니까요. 하반기는 다시 반등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올 하반기는 환율이 크게 내리기 어렵고 연말쯤 돼야 내릴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호연님의 질문하고 겹치는 게 마르코님의 질문이거든요. 마르코님의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환율이 오를 때, 급등할 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등해서 달러 강세가 출현할 때 한국 주식이나 저가로 있는 채권 부동산을 투자하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해서 2천만 원의 이익이 넘으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서 이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맞는 말씀이죠. 그죠? 마르코님 짱 박수. 이렇게 마르코님처럼 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저는 점점 더 이런 일들이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우리가 이상한 주식들 뭐 이상한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넘어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일단 환율이 급등하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주식, 채권, 부동산 다 빠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 경제 내에서 우리나라 내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거기다가 환율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정책 금리도 인상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걸 잡아두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 전체의 연쇄적인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에게 제일 유리한 자산을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금 마르코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 금융자산이 한 5억 넘는다. 5억, 5억. 이거 큰 돈이죠. 5억 넘는다 그러면 주식 다 사는 건 추천하지 않죠. 왜? 주식 사서 이익을 본 거에 절반 가까이를 아마 금융종합과세로 토해내야 돼요. 그렇죠. 5억에 조금만 수익이 나도 2천만 원 금방 넘을 테. 자,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대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르코님 같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때 ISA 계좌랑 IRP 계좌에 열어서 그걸로 투자를 하시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개인연금이랑 퇴직연금 IRP죠. 퇴직연금이랑 그리고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로 최대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는 10억 정도를 운용하더라도 금융종합과세 안 걸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절세 계좌를 잘만 활용하시면 금융종합과세는 운용자산 규모 10억 정도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5억, 6억 넘어가면 거의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7, 8억 되면 거의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꼭 금융종합과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자산관리종합계좌 요 세 가지를 필수로 좀 자산이 되시는 분들은 필수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게 걱정되시는 분들이 하는 많은 투자가 어딘지 아시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그쵸. 정부의 세금이나 이런 건 있지만 취득세, 등록세 같은 세금들은 있지만 금융종합과세에 비하면 세금이 덜. 그래서 부자들이 부동산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금융 뭐죠? 금융종합과세. 아이고 이러면 어렵네. 금융종합과세에 비하면 세금이 낮아요. 아셨죠? 그래서 자산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금융자산만 가지고서는 해결 안 되는 경우들이 나타날 때 고민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수민님, 최근에 중국판 리먼 사태 위기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불안한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은행 지급 불능 사태가 생겼던 사건 중 유사한 사건이 있나요? 역사는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이죠.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일이 바로 언제 벌어졌냐면 2010년 저축은행 사태 때 벌어졌습니다. 예, 저축은행 사태 때 그 영남저축은행을 비롯한 수많은 저축은행들이 부도가 나고 예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 2010년 여름 장마에 억수처럼 비가 오던 시기에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서 우산을 쓰고서 자기 돈을 찾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거 보면서 정말 네, 토마토 저축은행은 서울에 있었고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특히 토마토 저축은행은 제가 일산 살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서울에 집을 하나 사놓고 서울에 집을 사놓고 이제 일산에서 1가구 2주택자로 있으면서 일산에서 이제 이사를 나오려고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예, 그때 토마토 저축은행에 2008년, 9년으로 기억하는데 금리 6%, 7%를 보장해주는 예금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마님도 오빠 여기 이자 이렇게 많이 준대. 그래서 그래 하고서 알아보니까 회사가 되게 부실한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은행 예금이 아니고 유수이체 그러니까 부도 나면 나중에 돌려주는 돈. 그래서 근데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터지더라고요. 1년 만에 바로 터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뭐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었고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건전해지고 좀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수민님 질문 감사하고요.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여기 아까 질문 예에 상상 스퀘어 팀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올해 7월에도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라는 것은 무금리를
나한테 제시해 준다 그러면 이 회사가 그만큼 어렵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할게요. 고금리를 제시해 준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그만큼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4대 시중은행의 농협, 그리고 수협, 축협, 그리고 우체국 예금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한 편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위험하죠.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 도리를 찾아서님 감사합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안전한가요? 뭐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2010년에 비해서 지금 저축은행들은 많이 안전해졌죠. 왜냐하면 그때 부실한 애는 다 망했거든요. 이게 슬프네요. 그죠? 그때 부실했던 애들은 다 망해버려서 살아남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참, 웃을 수 없는데 웃게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하도 많이 망해서, 그때 하도 많이 망해가지고 지금 살아남은 애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때보단 낫다. 인 거지, 뭐 다 안전하다고 말 못하죠. 그래서 민지호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5천만 원까지는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저는 추천은 못 합니다. 저는 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에 예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 돈은 소중하니까요. 이건 제 개인 판단이에요, 여러분. 예, 이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저는 주식은 용감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건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 주식은 저평가됐고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급등해서 내가 환차익을 봐서 저평가된 한국 주식을 산다. 이거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책임이니까. 근데 내가 고금리 준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물리거나 아니 그 죄송합니다. 망하거나 또는 돈도 안 갚아가지고 줄을 서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면 저는 수치감에 수치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저한테 뭐라는 그 수치감 아닌 거 아시죠? 나의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수치감. 그래서 여러분들 제 성격을 이제 아셨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에서는 위험을 참아낼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리스크를 지게 되는 건 너무 부끄럽다. 그러지 말자 우리. 그죠?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렇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의 특판 예금 뭐 조건을 뭘 들면 뭐 몇 프로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쪽은 아닌 거죠.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 K강 치킨. 이 치킨님이 이름이 별명이겠죠. 갑자기 저도 침이 흐르는데 치킨 먹고 싶네요. 내일은 치킨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은행 예금한 돈을 투자로 봐야 될까요? 보관한 걸로 봐야 될까요? 하지만 뭐 저는 예금은 투자죠. 예금도 저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왜? 리스크를 무릅쓰고 하는 행동이죠. 어떤 거죠? 예, 5천만 원 넘어서는 돈은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가 뭐죠? 예금이 왜 투자냐면요. 첫 번째, 5천만 원을 넘어서는 돈은 못 받을 수 있죠.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만기 전에 상환하면 중도 해지 수수료 때문에 이자를 못 받죠. 그 따르는 보상, 투자죠.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은 그래서 정부가 보장 안 해줍니다. 넌 투자야라고. 그죠? 예. 하호영님, 새마실 금고 대출이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건 뭐 만기 연장 안 될 걸 생각해서 준비를 잘 해야죠. 이 새마을금고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전희진님 감사합니다. 2023년 부동산 전망 아직 못합니다. 왜? 너무 많이 남았어요. 저는요 경제 분석가로서 최대히 전망할 수 있는 맥스는 6개월이라고 봐요. 6개월 이상은 뭐냐면요 일종의 그 가설이에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제가 되게 잘 맞췄잖아요. 주식 부동산 좋아질 거예요. 채권 사세요. 이런 거 맞았죠.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전망을 바꾸는 하반기 전망 바꾸고 있잖아요. 하반기 별로예요. 힘들어요. 왜? 데이터를 저는 가지고서 보니까 그러면서 6개월은 힘들어 보여요. 부동산 시장 힘들어 보입니다. 급등세는 진정되고 이제 보합권 갈 거라고 봐요. 그거가 될 때 제가 내년 전망을 또 여기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우와 이런 약속을 하다니 이렇게 점점 일을 만들고 있는 홍춘욱입니다. 예, 윤정희님 감사합니다.